지금 듣고 계신 곳은 당신의 IQ를 존중하는 사인아웃 오디오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프롤로그 상류층 사회에서 지원투 텀트 사회에서 기씨 가문을 언급하면 모두가 혀를 내두르며 칭찬했다. 그 집 두 아이는 명문가를 계승하기 위해 태어난 듯 총명하고 기품이 넘쳤다. 그럴 때면 꼭 누군가 되묻곤 했다. 둘이 아니라 셋 아니었나? 그러면 그들은 아는 체하며 목소리를 낮추곤 했다. 아, 그 막내딸 말인가? 듣자 하니 엄마를 별로 안 닮아서 주워온 자식이라는 소문이 있더군. 네, 그게 바로 접니다. 기아꾼, 기씨 가문의 누구와도 닮지 않은 막내딸. 우리 오빠와 언니는 함께 서 있기만 해도 주변 공기가 저절로 빛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그 소문을 견디다 못해 나는 몰래 DNA 검사를 받았다. 혹시 모를 실수를 우려해 한 번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곳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나는 진짜 친딸이 맞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덮쳤다. 바로 오빠가 병원에서 뒤바뀐 아이라는 사실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거워졌다. 아버지는 검사 결과지를 든 채 손을 떨었고 어머니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으며 나는 돌처럼 멍하니 서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언니가 우리 엄마를 일고여덟분 닮은 낯선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언니는 엄숙하게 소개했다. 아빠, 엄마, 제가 두 분의 친딸을 찾아왔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부모님은 급히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원에 입원하셨다. 철이 들 무렵부터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의심했다. 10살 때 오빠는 이미 독학으로 미적분학을 깨우쳤다. 언니는 피아노 연주로 선생님을 감동시켜 울게 만들었고 그에 못지않은 자작곡을 3곡이나 더 써냈다. 반면 나는 시의 박자도 틀리게 읽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12살이 되자 오빠는 월반에서 고등학교에 바로 진학했다. 지기 싫어하는 언니는 전국을 돌며 각종 음악대회를 휩쓸었고 진열장은 황금빛 트로피로 가득 찼으며 금융, 부동산, 주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아빠가 도서관 하나를 기증해 주신 덕분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18살, 오빠와 언니는 모두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 가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면 나는 전공 단톡방에서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교수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말할 필요도 없이 기씨 가문은 상류층에서 가장 시끄러운 가문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기씨 가문의 남자들은 돈도 정도 그리고 하자도 많다고들 했다. 그 하자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물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였다. 본처를 공기처럼 여기고 첩을 보물처럼 아끼는 바람둥이였던 탓에 기씨 가문의 후손들이 봄 동산의 꽃처럼 여기저기서 피어나게 만들었다. 그 사생아들은 각양각색의 환경에서 자라나 저마다 약간의 도끼와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기근은 수많은 증오, 어린 시선과 이복 형제들을 밟고 그 자리에 올라선 인물이었다. 외부인들은 그를 존경하며 사업의 천재라 불렀지만 친딸인 나는 아버지를 그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짧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권력과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어머니 정과는 강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무섭다는 말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어머니는 수많은 국가 핵심 프로젝트를 주도한 최고의 의학 과학자였다. 수많은 상장과 국제과학 저널에 어머니의 이름이 실려 있어 나는 입학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어머니의 명성을 이용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 두 분에 비하면 나는 마치 실험실에 잊힌 실패작 같았다. 오빠와 언니가 기씨 가문 혈통의 정수라면 나는 원치 않는 불순물이었다. 어렸을 때 내가 양녀라는 소문은 무딘 칼로 살을 베듯 매일같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며 물었다. 아빠, 저 진짜 아빠 엄마 친딸 맞아요?
만약 제가 가짜 딸이라도 저 버리지 마세요. 부모님은 안쓰러워하면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바보 같은 소리. 왜 그런 사람들 말을 믿니? 넌 우리 딸이고 이 집에서 가장 똑똑한 보물이야. 그 후 아버지는 입방가를 찢던 사람들을 단단히 손봐주셨고 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유유히 만화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퍼먹었다. 그때는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심의 싹은 다시 자라났다. 그래서 나는 몰래 DNA 검사를 했고 결과가 뒤바뀔까봐 몇 번 더 반복했다. 마침내 손에 쥔 확인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근은 기약군의 생물학적 친부임이 확인됨. 전관하는 기약군의 생물학적 친모임이 확인됨. 나는 사형을 면한 사람처럼 껄껄 웃었다. 하지만 결과를 집에 가져가 자랑했을 때 오빠와 언니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언니는 한숨을 쉬며 질린다는 듯 말했다. 약구나, 네 얼굴 자세히 좀 봐. 그 봉황눈은 아빠를 쏙 빼닮았고 코랑 입은 엄마랑 판박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오빠랑 나보다 네가 부모님이랑 더 닮았어. 그리고 그놈의 IQ 말인데 그건 타고나는 거야.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마.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어디가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진짜 친딸이면서도 집안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존재였다.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남녀를 차별하는 분들이 아니셨다. 그들은 항상 강한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셨다.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시길 우리는 가업을 이을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업을 지킬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듣기에는 참 기백이 넘치는 말이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우리 삼남매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 키우셨다. 그 결과 오빠와 언니는 용과 봉황처럼 우뚝 솟았다. 나는 아마 예쁜 닭 정도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막 나온 참이었다. 밀폐된 방에 에어컨까지 고장나 너무 더워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다. 돌길을 따라 걷는데 얇은 서리처럼 쏟아지는 달빛이 나뭇가지를 뚫고 반짝이는 빛 조각들을 만들어냈다. 활짝 핀 장미덤불을 지날 때 눈가에 문득 한 사람의 형체가 스쳤다. 이런 사적인 공간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거나 집주인보다 더 부자인 사람 두 종류뿐이다. 호기심에 자세히 보니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날카롭고 차가운 윤곽을 드러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송비서, 모든 일을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주는 월급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한마디만으로도 하늘을 찌를 듯한 냉정한 총수의 기세가 느껴졌다. 멀리 서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세계적인 채권자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다. 쯧쯧, 오늘 밤 또 어떤 송씨가 자본주의의 영혼을 팔아야 하는구나. 나는 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뜯어보았다. 높은 콧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섬세한 이목구비, 약간 창백한 피부, 얇은 입술, 가벼운 기침으로 오르내리는 가슴까지. 온몸에서 위험할 정도로 연약한 기운이 풍겼다. 어릴 때부터 나는 육체는 연약하지만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병약 미남에게 유독 약했다. 그래서 두 발이 저절로 움직였고 심장은 쿵쾅거렸으며 눈은 그 완벽한 옆모습에 고정되었다. 물론 조금 더 훔쳐볼 생각뿐이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가 막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자 날카롭고 차가운 봉황 눈이 나를 꿰뚫었다. 순간 마치 설표의 시선에 찔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잠깐만, 이 얼굴 왜 이렇게 우리 아빠랑 닮았지? 저 봉황 눈, 눈썹 라인, 심지어 내가 항상 옳다는 그 분위기까지. 마치 우리 아빠의 젊은 시절 복사판 같았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심장이 터져 나올 듯이 빠르게 뛰었다.
한참을 더듬거린 후에야 겨우 몇 마디를 내뱉을 수 있었다. 저 안녕하세요 혹시? 남자는 고개를 기울이며 눈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베이정. 그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베이정? 그저 지난주 내내 오빠가 투덜대던 단 3개월 만에 배시그룹을 집어삼킨 살아있는 염라대왕이 아니던가? 나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한쪽은 심장과 간을 다 바치고 싶게 만드는 천사의 얼굴. 다른 한쪽은 듣기만 해도 즉시 초상치를 경을 잃고 싶게 만드는 악당의 이력. 우리 집의 화목하고 예의 바른 한지붕 새천재 분위기와는 달리 배씨 가문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곳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배씨 가문의 가주였고 어머니는 밖에서 기르던 카나리아에 불과했으며 가치가 다하자마자 버려졌다. 그는 모욕 속에서 자랐고 이복 형제들에게 학대당하고 무시당했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귀한 아들을 대신해 죄를 뒤집었을 사람이 필요해지자 그를 살아있는 방패로 내던졌고 그 결과 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 이야기는 한편의 흥미진진한 고전극처럼 제게 널리 퍼졌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생아가 돌아와 권력을 쟁취했다. 충분히 강해지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배씨 가문 전체를 쓸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를 모욕했던 자들은 죽거나 불구가 되었고 저모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에는 친아버지마저 늑대떼와 함께 숲으로 끌려 들어갔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의식적으로 반발짝 뒤로 물러섰다. 믿기 어려웠다. 내 앞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창백한 얼굴과 무심한 눈빛의 미남이 거대한 가문 하나를 아무렇지 않게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인물이라니. 그때 밤바람이 불어와 장미꽃잎이 살포시 떨어져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 장면은 그림처럼 부드러워야 했지만 어째서인지 내 눈에는 공포영화처럼 등골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더 엮이고 싶지 않아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했다. 며칠 후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언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얕구나. 엄마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내 오빠 혈액형이 왜 O형이니?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얼어붙었고 언니도 깜짝 놀랐다. 잠깐만요. 아빠 엄마는 O형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는 A형이고 엄마는 AB형이야. 이 두 혈액형으로는 절대 O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어.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만 들렸고 머릿속에는 문득 아버지를 쏙 빼닮은 봉황 눈을 가진 그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부모님은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예시를 조사하며 친아들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대 위 오빠는 얼굴이 약간 창백했고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정신은 괜찮아 보였다. 두꺼운 깁스를 하고 높이 매달린 다리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나는 걱정하며 다가갔다. 오빠, 괜찮아? 오빠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얕구나. 오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언니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머리맡에 놓아주며 말했다. 이 와중에 강한 척은 오빠는 푹 쉬기나 해. 일은 당분간 내가 처리해 줄게. 오빠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 그래, 부탁할게. 나는 마치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큰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오빠가 친아들이 아니라니? 먹으로 그린 듯 섬세한 오빠의 눈썹은 지극히 잘생기고 깊이가 있었다. 그리고 항상 나보다 월등했던 IQ는 분명 기씨 가문의 외모와 뛰어난 지능을 물려받은 것이었다. 베이정이 오빠와 동갑이었던 것 같은데 설마 머리가 간지러웠다. 곧 뇌가 돋아날 것만 같았다. 부모님은 오빠에게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다. 나와 언니도 침묵을 지키며 일단은 오빠에게 숨기기로 했다.
지금 오빠는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이 아직 불분명했다. 언니는 침대 옆에 앉아 태블릿 PC로 업무를 처리했다. 나는 병실 공기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다. 오빠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과 베이정이 내 친오빠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슴을 돌덩이처럼 짓눌렀다. 그래서 나는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병실 문을 열고 산책에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부모님과 마주쳤다. 두 분은 무거운 표정으로 각자 긴급 DNA 검사 결과지를 들고 계셨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져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무래도 오빠는 정말로 병원에서 바뀐 모양이었다. 나는 엄마가 건네주는 DNA 검사지를 받아들었다. 현재의 DNA 데이터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기근이 기경의 생물학적 친부일 가능성을 배제함. 전간이 기경의 생물학적 친모일 가능성을 배제함. 사실은 명백해졌다. 그때 언니도 나왔다. 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내 손에 들린 검사지를 쳐다보았고 그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침착하고 수완이 좋은 과학 연구원이셨다. 어떤 복잡한 실험이나 어려운 문제도 차분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친아들이 뒤바뀌었다는 사실 앞에서 엄마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아무래도 아경이가 정말로 바뀐 모양이구나. 아버지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자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을 찾아올 거야. 그리고 아경이도 잘 돌봐줄 거고. 언니가 물었다. 그럼 오빠는요? 엄마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경이는 방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주 약해. 일단은 한동안 숨기고 적당한 때를 봐서 말하자. 내 머릿속에서는 베이정의 눈빛이 아버지의 눈빛과 겹쳐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와 언니를 보며 말했다. 아빠, 엄마, 언니, 최근에 새로 취임한 배씨 가문 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과 언니는 내가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베이정이라는 이름을 꺼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했다. 내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몇 가지 일은 들어봤어. 아주 능력 있는 후배야. 수다는 잔인하지만 영리하지. 솔직히 말해서 꽤 존경스러워. 나는 생각했다. 정말이지 전문가다운 무감각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였지만 딸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언니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나도 만나본 적은 없어. 어차피 배씨그룹과 우리 기씨그룹은 협력관계도 아니고 그 사람이 권력을 잡은 후로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최근 신문에서는 그 사람 사진 찍기가 아주 어렵다고 하더라. 그러더니 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한 짓은 알고 있어. 권력을 빼앗은 후에 형제들을 하나는 팔, 하나는 다리를 남기고 나머지는 무덤으로 보냈대. 심지어 자기 엄마를 억지로 지켜보게 해서 미치게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어. 언니의 목소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낮아졌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엄마는 멍한 표정으로 물음표만 가득 띄웠다. 엄마는 오직 박테리아만이 적인 실험실 세계에서만 살아오신 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언니가 한숨을 쉬며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엄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얕구나.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잘생겼어도 무조건 멀리해야 좀 해. 알겠어? 나는 눈을 깜빡였다. 내가 그렇게 얼빠처럼 보여? 나는 3초간 침묵했다가 심호흡을 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늦었어. 나 그 사람 만났어. 방 안은 즉시 정적에 휩싸였다. 온 가족의 시선이 일제히 내겐에 꽂혔다.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실 그 사람 아빠랑 엄청 닮았어. 젊어진 아빠인 줄 알았다니까. 특히 그 봉황눈은 완전 복사판이야.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러렀다. 부모님은 찻잔을 떨어뜨렸고 언니는 숨쉬기 힘들어했다. 3초 후 그들은 바람처럼 뛰쳐나갔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한때 특수 요원이었나 의심될 정도였다. 이틀도 채 되지 않아 배씨 가문의 가주손의 만남을 요청하는 서신이 전달되었다. 베이정은 원래 기씨그룹과 아무런 사업관계가 없었기에 서신을 받았을 때 약간 놀랐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여전히 동의했다. 그리하여 바람이 부는 어느 그 오후 나, 부모님, 그리고 언니는 차 안에서 쥐 죽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심지어 아버지 손목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똑딱, 똑딱. 모두가 이번 만남이 두 가문의 족보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집사의 안내를 받아 배씨 가문의 응접실로 들어섰을 때 커다란 창문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져 휠체어에 앉아있는 깡마른 사람의 그림자를 비쳤다. 그 남자는 천천히 우아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가족 모두는 얼어붙었다. 언니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젠장,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정말이지. 얼굴 윤곽, 차가운 봉황눈, 그리고 꼿꼿하게 등을 세운 오만한 자세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 우리 아빠와 판박이었다. 만약 두 남자가 나란히 서서 친부자라고 한다면 감히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생명력에 있었다. 우리 아버지 기근은 키가 크고 건장하며 지위에 익숙한 사람의 위엄이 가득한 눈빛을 가졌지만 마주 앉은 그는 야위고 연약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차분하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고 붉게 그린 듯한 옅은 입술과 김황정원에서 만났던 날처럼 창백한 얼굴빛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의 얼굴을 그 어느 때보다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온 가족을 죽였다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나는 더 이상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감상할 정신이 없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복잡해졌다. 만약 그가 정말 내 친오빠라면 지난 20여 년간 그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는 원래 부모님 품에서 자라며 교육받고 사랑받고 온 친척의 귀여움을 받으며 쓸모없는 이 여동생에게 우상처럼 여겨져야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던졌고 사생아라는 딱지를 붙여 짓밟히고 갇히고 맞고 살아있는 장난감처럼 취급받게 했다. 지금 그가 제게 최강자가 되어 배씨 가문을 손에 쥐었다고 한들 그 옛 상처들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잔인하게 버려졌던 사람이 과연 혈육의 정을 믿을 수 있을까? 부모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 하지만 동정심 대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의도치 않았지만 그들은 친아들이 2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내버려뒀다. 그리고 25살은 더 이상 부모의 품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명령에 익숙하고 피와 권력에 익숙한 남자였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누가 알겠는가. 정말 머리가 아팠다. 이건 고급 수학보다 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응접실 안의 공기는 거의 굳어버릴 듯 무거웠다. 베이정은 조용히 앉아 무심한 눈빛으로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다 그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딱 예의를 차릴 정도였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기총재님, 정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여 두 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해서 거의 무해하게 들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을 품고 있었다. 혈육의 감흥 때문인지 엄마는 정 교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살짝 몸을 떨었다. 그녀의 두 손은 가방끈을 살짝 움켜쥐었고 입술은 달싹거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내가 너를 전기라고 불러도 될까? 전기. 엄마가 그해 아이가 바뀌지 않았다면 첫째 아들에게 지어주려고 미리 골라두었다고 했던 애칭이었다. 베이정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봉황 눈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고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느렸다. 두 분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는 무언가 짐작한 듯 했지만 개의치 않는 태도였다. 아버지는 부드럽게 엄마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수년간 잃어버렸던 아들 앞에서 그의 눈빛은 자책감을 감추지 못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이정가, 너는 아마도 우리의 친아들일 것이다. 베이정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창백하고 긴 손가락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쓸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놀라움도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두 아이가 뒤바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담담하게 듣고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베텍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내 신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신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마치 웃는 듯 했다. 배씨 가문에서 쫓겨나 운명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스스로 판을 짜서 때를 기다려 배씨 가문 전체를 손에 넣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그 시점에 혈통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상상했던 광란이나 고통스러운 질문은 없었다. 이 배씨 가문의 가주는 강하고 오만하며 냉정하고 침착했다. 엄마, 정말로 젊은 시절 아버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네요. 하지만 엄마는 그 능력이 세월의 풍패 깎여 성장한 것이며 자신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알았다. 베이정은 자신의 머리카락 두 가닥을 뽑았다. 모든 것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이야기합시다. 긴급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기근은 베이정의 생물학적 친부임이 확인됨. 전과는 베이정의 생물학적 친모임이 확인됨. 부모님께서 친오빠를 찾은 후 보상해줄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다. 권력, 돈, 사랑. 이 모든 것은 친오빠가 가난하고 비참한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가정하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배씨 가문의 가주였다. 배씨 가문의 규모는 기씨 가문과 비슷했지만 배씨 가문 내에서 그의 발언권은 기씨 가문의 오빠보다 훨씬 더 컸다. 우리 오빠는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났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혈기 왕성한 나이였고 기씨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계셨다. 그러니 베이정은 돈도 권력도 부족하지 않았다. 사랑에 관해서라면 오늘날의 베이정이 과연 그것을 필요로 할까? 나는 입꼬리를 실룩였다. 오빠가 정말 불쌍했다. 교통사고를 당하자마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마주해야 하다니. 부모님께서 직접 그에게 사실을 말씀하셨다. 소식을 들은 오빠는 잠시 멍하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두 분 친아들이 아니에요? 엄마는 매우 마음 아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25년 동안 키운 아들, 남편처럼 잘생기고 품이 있으며 뛰어난 이끼 아이를 보며 어찌 친아들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남편과 함께 더 깊이 조사한 결과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옛날 배씨 가문 가주의 카나리아는 여전히 총애를 받고 있었고 우리 엄마와 같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카나리아는 아들을 낳아 그 아이 덕에 배씨 가문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었지만 뜻밖의 넘어져 아이를 잃고 말았다. 그녀는 보모에게 갓 태어난 베이정을 훔쳐와 자기 아들인 척하라고 강요했다. 불안함을 느낀 보모는 우연히 병원 옆에 있는 복지원에 버려져 있던 우리 오빠를 데려왔다. 원래 보모는 두 아이를 다시 바꾸어 베이정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카나리아는 죽어도 싫다며 오직 베이정만을 원했다. 보모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오빠를 원래 베이정의 것이었던 요람에 눕혔다. 하지만 카나리아의 마지막 계산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곧 가주에게 버림받았다. 당시 배씨 가문의 가주는 소름 끼치는 한마디를 남겼다. 내 핏줄이 밖에서 떠돌아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강제로 베이정을 데려왔다. 하지만 소위 데려왔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학대하기 위함이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분풀이 대상, 모욕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축축한 창고에 갇히기도 했다. 그를 안고
도망치려 했던 어머니, 그 아름다웠던 카나리아는 버림받은 후 울분과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여기까지 듣고 엄마는 살짝 몸을 떨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 서류 뭉치에 고정되었고 목소리는 마치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을 베는 칼날인 양매어 있었다. 내 친아들은 차가운 눈밭을 기어다녔고 목줄을 차고 잡종이라 불렸으며 굶주렸고 인간으로서의 자격마저 빼앗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마침내 터져나왔다. 나는 엄마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증오했고 아들을 빼앗아간 자들을 증오했지만 그들 중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죽이고 싶어도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몰랐다. 엄마는 이틀 내내 베이정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엄마는 보상해주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집안은 침묵에 잠겼고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누구도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머릿속에는 그날 밤 정원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던 청년의 모습만 떠올랐다. 달빛이 얼음처럼 차가운 그의 봉황 눈을 비추었고 아름다우면서도 외로워 보였다. 그가 폐에 칼을 찔려 거의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그렇게 창백했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그 상처는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오래 서 있을 수 없어 거의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배씨 가문은 정말 짐승만도 못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고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으며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하지만 그때 내 시선은 문득 오빠에게로 향했다. 10여 년 동안 나와 함께 자란 그 오빠.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효심이 지극해서 미워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한 번은 엄마가 사흘 밤낮으로 연구실에서 일하다 쓰러지셨다. 오빠는 해외에서 대규모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밤새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나와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오빠는 병원 침대 옆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주변에는 처리하다만 서류 더미가 널려 있었고 그는 기진맥진하여 잠들어 있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부모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바로 오빠라고. 부모님께서 아무리 강하시다 한들 결국 사람이었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모두 가지고 계셨다. 지금 구타당해 거의 죽을 뻔했던 친아들과 25년 동안 키운 아들 사이에서 그들을 어떻게 버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와 함께 베이정의 일생에 대한 모든 조사 자료가 들어있었다.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종이 끝에 떨어졌다. 돌처럼 무거웠다. 그는 죄가 없었지만 자신을 완전히 무죄라고 느끼지는 못했다. 베이정이 겪었던 모든 고통은 원래 당연히 그가 짊어져야 할 몫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언니는 그저 옆에 서서 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집안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며칠간의 무거운 침묵 끝에 오빠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 일 잘 처리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랐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다른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일주일 후 양측은 한 개인 식당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 만남은 뭐라고 해야 할까? 아이러니하면서도 약간은 우스꽝스러웠다. 베이정은 휠체어를 타고 왔고 여전히 다리에 깁스를 한 오빠도 휠체어를 타고 왔다. 두 대의 휠체어가 식탁 앞에 나란히 멈춰서서 몇 초간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면서도 기이하에서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다. 이것은 내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진짜 도련님과 가짜 도련님이 장애 동기와 형태로 만난 것이다. 오빠는 처음으로 베이정을 직접 보았다. 항상 침착했던 그의 눈빛에 이번에는 뚜렷한 충격의 빛이 스쳤다. 눈앞에는 아버지의 얼굴을
거의 복사한 듯한 남자가 있었지만 훨씬 더 차갑고 고독했다. 오빠의 심장은 꽉 조이는 듯 은근한 통증을 느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연민 때문이었다. 베이정은 오히려 매우 태연했다. 그는 오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기 총재님이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나와 언니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을 하는 걸까? 오빠는 비즈니스적인 예의에 맞춰 정중하게 웃으며 답했다. 배 총재님께서 과찬이십니다. 오히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두 남자는 서로 다른 외모를 가졌지만 기품은 기묘하게도 닮아 있었다.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침착하고 냉담한 모습. 만약 내가 사정을 잘 몰랐다면 그들을 계약을 논의하는 두 명의 사업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베이정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입꼬리를 가볍게 올렸다. 참 안타깝군요.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아마 당신은 앞으로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자 중 한 명이 되었을 텐데요. 그 목소리는 느긋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력을 담고 있었다. 오빠는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침묵했다. 그는 그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베이정 쪽으로 조용히 밀어주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분명했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기씨그룹의 전체 상황입니다. 핵심 프로젝트, 운영 보고서, 시장 점유율, 재무,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 중에는 제가 책임지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해안 신도시의 복합 상업단지 프로젝트는 주요 건설 부분이 완료되었고 내년 초에 입주업체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 기술 그룹과 협력하여 차세대 스마트 인터랙션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계획, 진행 상황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 듣다가 입이 떡 벌어졌다. 잠깐만.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바빴던 게 이 서류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 이걸 전부 베이정에게 돌려줄 생각인가? 우리 오빠는 정말로 잘못을 저지르면 끝까지 바로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베이정은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가 서류를 넘겨보는 동안 나는 가벼운 기침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입을 가리고 몸을 살짝 숙였다. 가냘픈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노란 불빛 아래 그의 입술은 피처럼 더욱 붉어 보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지옥을 살아남고도 이렇게 태연하게 앉아 가볍게 웃으며 기업 시장 점유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니. 만약 나였다면 아마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날 이후 엄마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베이정의 인맥과 재력이라면 최고의 의료팀을 찾아 병을 치료하지 못할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은 현재 의료기술의 한계 때문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연히도 생명의학 분야의 과학연구원이셨다. 엄마는 호흡기 회복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교수에게 연락하여 팀을 이끌고 실험실에 틀어박혔다. 베이정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알고 보니 엄마가 있다는 건 이렇게 좋은 거였군. 기경, 내 엄마는 이제 내 거야. 아버지와 우리 삼남매는 모두 눈을 희번덕거렸다. 모든 것이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3개월 후 언니는 출장차 홍콩으로 날아갔다. 그런데 돌아와서 가족 단톡방에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 모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공지했다. 가족들 대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오빠가 병원에서 뒤바뀐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또 있겠는가? 하지만 그날 항상 묻어냈던 언니는 유난히 말이 없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 할 때 언니는 뒤에 있던 한 여자를 우리 앞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잠깐만, 이 여자는 왜 우리 엄마를 7, 8분 닮은 거지? 그녀는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다가
마침내 휠체어에 앉은 베이정에게 시선이 닿자 활짝 웃던 입꼬리가 일자로 굳어졌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오랜만이네요, 배소저. 베이정도 그녀를 알아본 듯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다. 당신이군. 그녀가 비웃었다. 배소저, 지난번에 내 화물을 빼돌린 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해보시죠. 베이정이 냉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무능한 걸 누굴 탓하겠어? 그녀가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여전히 재수없고 오만하군. 정말 꼴 보기 싫어. 나는 얼어붙었고 부모님은 멍해졌다. 언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이미 혼란스러웠던 응접실 분위기는 누군가 식탁 한가운데에 폭탄을 던진 것처럼 더욱 아수라장이 되었다. 언니가 일어서서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했다. 아빠, 엄마, 제가 두 분의 친딸을 찾았어요. 이름은 소년기예요. 온 가족이 네? 했다. 내가 그 말을 소화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여자가 눈부시게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 오빠, 동생, 모두 안녕. 나와 부모님은 머리 위로 까마귀떼가 까깍 날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소녀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배낭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진지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아빠 엄마가 제 친부모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에 작은 수단을 좀 써서 두 분의 생체 시료를 채취해서 DNA 검사를 했죠. 그녀는 마치 성과를 자랑하듯 미소 지었다. 결과가 여기 있어요. 마침 기교 언니가 홍콩에 있어서 바로 달려가서 신분을 확인하는 게 편하겠다 싶었죠. 그러고는 가짜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만약 아빠 엄마가 아직 안심이 안 되시면 제가 지금 바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을 수 있으니 가져가서 다시 검사하셔도 돼요. 부모님은 멍하니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그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기 전에 나는 몰래 베이정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방금 나타난 저분, 직업이 뭐예요? 그가 무표정한 얼굴로 태연하게 대답했다. 용병이야. 그리고 지하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밀매상 중 한 명이기도 하고. 나? 부모님? 언니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분위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소령이 즉시 그를 쏘아보았다. 그렇게 다 소개해버리면 어떡해? 아직 아빠 엄마랑 친해지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무서워서 도망가실 거란 생각은 안 해? 베이정은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분명히 해명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나는 잔인한 가주인 친오빠와 무기 밀매상인 친언니 사이에 앉아 마치 S급 액션 영화에 잘못 들어온 평범한 NPC가 된 기분이었다. 마침내 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진지하게 물었다. 사실 제가 친자식이 아닌 거죠, 아빠, 엄마? 부모님도 할 말을 잃으셨다. 그 후 그들의 반응은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다. 욕을 하고 싶어 하셨다. 믿고 싶지 않아 하셨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펼쳤다. 홍콩의 최고 DNA 검사기관에서 나온 결과였다. 소년과 기근은 혈연관계임. 소년과 정과는 혈연관계임.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부모님, 오빠, 언니, 그리고 눈앞의 두 전설적인 인물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단 한 문장만 맴돌았다. 만약 이사를 갈 때 성을 바꿀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 진작에 성을 바꿨을 것이다. 사실 소령의 얼굴만으로도 80%는 믿을 수 있었다. 웃는 눈매, 심지어 말할 때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까지 엄마와 너무 닮아서 엄마는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다. 하지만 소령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배낭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쾅 소리가 나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건 저랑 기교 언니가 왜 뒤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아빠, 엄마, 한번 보세요.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나? 소개하는 말투가 꼭 졸업 논문을 발표하는 것 같았다.
부모님은 서류 뭉치를 펼쳤고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고 사고도 아니었다. 음모였다. 그의 아버지가 기씨그룹 내부의 반역자들을 숙청할 때 처벌을 달가워하지 않는 잔당이 하나 있었다. 증오에 찬 그는 부모님의 친딸인 손영을 병원에 버려진 다른 여자아이와 바꿔치기 했다. 나는 듣다가 멍해졌다. 정말 이 드라마 같은 가문 이야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절하는 척이라도 하고 싶었다. 친오빠가 바뀐 것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언니까지 친언니가 아니라고? 굳이 이렇게 비극 콤보를 날려야 했을까? 하늘은 정말 기씨 가문을 가지고 노는구나. 다행히 손영은 비련의 여주인공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하면서 웃었고 강한 에너지로 가득했다. 덕분에 방 안의 분위기는 지난번 부모님께서 베이정을 다시 만났을 때처럼 무겁지 않았다. 분명히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진 모양이었다. 부모님은 표정을 매우 빠르게 조절하셨다. 아마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계셨겠지만 겉으로는 자식을 되찾는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의 품위를 유지하셨다. 손영이 기쁘게 달려가 아빠를 안고 엄마를 안았다. 목소리가 환했다. 나 이제 아빠 엄마 생겼다. 엄마는 목이 메어 눈물을 뚝뚝 흘렸다. 너, 내 이름이 손영 맞지? 미안하다 아가. 엄마가 미안해. 철처럼 단단하고 침착하던 아버지께서도 이번에는 살짝 고개를 숙이셨다. 친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고 좀처럼 듣기 힘든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네가 성장하는 20여 년 동안 곁에 없었구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용히 물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았니? 손영은 죄책감 가득한 부모님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크고 밝은 눈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허리에 손을 얹고 자랑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 엄마, 사실 이건 제가 직접 선택한 길이에요. 그녀가 살짝 웃었다. 그 미소는 고집스러우면서도 약간의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고아원에 있을 때 원장 수녀님이 제게 두 가정이 입양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쪽은 부유하고 인자한 가정으로 저에게 편안한 삶을 주고 금지옥엽 아가씨로 키워줄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더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한 한 남자였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눈빛이 빛났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을 선택했죠.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 없었다. 부모님은 풍파 속에서 자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은 자신의 핏줄, 그 딸을 바라보셨다. 눈빛은 점차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절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집 유전자에 버그가 생긴 게 틀림없어. 한 명은 배씨 가문 가지고 한 명은 무기 밀매상인데 나만 졸업 논문 쓰느라 허덕이고 있어. 흑흑. 저편에서 손영은 여전히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를 괴롭혔던 놈들은 이마에 한 방 맞거나 아니면 폭탄 세례를 받았죠.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놈이 있으면 저는 그놈 집안 전체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나는 문득 베이정이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입힌 자들은 모두 염라대왕을 만나러 갔지. 과연 한 집안 식구답다. 손영은 그렇게 말했지만 부모님은 애가 타는 심정이었다. 용병이라니 그것은 항상 죽음과 마주하는 직업이었다. 그들의 친딸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을까? 하지만 손영기 의아해하며 베이정을 가리켰다. 제가 알기로 기씨 가문과 배씨 가문은 별로 교류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왜 이 염라대왕도 여기 있죠? 어이, 베이정, 왜 당신 우리 아빠랑 좀 닮은 것 같지? 또 다른 까마귀 떼가 날아갔다. 부모님, 오빠, 그리고 나는 일제히 언니를 쳐다보았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아직 저 언니한테 사실대로 말 안 했어? 언니가 뜨끔했다.
그때 마음이 너무 복잡했고 또 사실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심호흡을 한 후 손영에게 진지하게 소개했다. 베이정은 몇 달 전에 우리가 다시 데려왔다. 너처럼 바뀌었어. 네 친오빠다. 손영이 입을 떡 벌렸다. 그 사람도 바뀌었다고요? 그녀는 하늘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오기 전에 기씨 가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제 이상적인 오빠는 기경처럼 온화하고 차분해서 여동생을 아껴줄 것 같은 타입이지.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광인은 아니라고요. 그러고는 나에게로 돌아섰다. 동생, 내 말이 맞지? 나는 몇 번 헛기침을 하며 약간 민망해졌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연약한 병양 미남 타입의 친오빠. 저도 아주 좋아해요. 그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기침을 몇 번 하면 그 연약한 모습이 정말 온 세상을 다 바치고 싶게 만들거든요. 손혁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가 연약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가엾다고? 너 정말 그가 산 사람을 방패로 삼는 장면을 못 봤구나? 나는 약간 멍해졌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 살아있는 염라대왕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면 분명히 간단한 인물은 아닐 것이다. 긴급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손영은 부모님의 친딸이었고 언니는 정말로 바뀌었던 것이다. 원래 5명이었던 가족은 몇 달 만에 갑자기 7명으로 늘어났다. 친오빠와 친언니의 특별한 신분과 성격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물어 소식을 알리고 연회를 열어 그들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준비했다. 아마도 운명이었을 것이다. 다른 가문의 수장들이 후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기씨 가문은 갑자기 2가지 선택지를 갖게 되었다. 오빠의 성격은 아버지와 매우 비슷했다. 차분하고 냉정하지만 날카로움도 잃지 않았다. 진취적이었고 그의 손을 거친 사업들은 모두 잘 관리되었다. 반면 언니는 매우 활발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으니 온화하고 우아한 성격을 가져야 했지만 완전히 정반대였다. 그녀가 의자에 발을 올리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잠옷바람으로 광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아노가 도전적이지 않다고 말한 후 그녀는 금융 분야로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오빠가 뒤를 받쳐주었기에 오빠보다 더 제멋대로 행동했다. 투자든 창업이든 그녀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일했다. 때로는 엄청나게 벌기도 하고 때로는 한 푼도 남지 않을 정도로 손해를 보기도 했다. 오빠에게 엄하게 몇 마디 꾸지람을 들은 후에야 그녀는 서서히 원금과 이익을 모두 되찾았다. 전형적인 위험 투자형 인간이었다. 오빠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한때 돌았었다. 이제는 언니가 친딸이 아니라는 소문까지 더해졌다. 그러자 밖에서 수군대던 자들은 갑자기 통쾌했다. 아, 이번에 기씨 가문의 그 후계자는 가짜였군. 그 평범한 막내딸이 뭘 할 수 있겠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겠는데 밖에서 떠돌던 친자식 2명은 아마 저 약군이라는 애보다 기씨 가문을 더 망신시킬걸. 그렇게 세상이 떠들썩하게 구경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2명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정갈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베이정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손영. 2 사람이 들어서는 순간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났고 비아냥거리던 무리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손영이 반쯤 비꼬는 미소를 지었다. 배소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쪽 형제들이 당신을 아주 만나고 싶어 해요. 베이정이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라 불러. 손영이 크게 웃으며 도발적인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기경이 내 오빠지. 당신은 뭔데? 내 세계에서는 강한 자만이 존중받아. 당신 같은 이름뿐인 녀석은 내가 800번을 싸워도 당신이 한 번 이길까 말까 할걸. 베이정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표정으로 침묵했다. 나는 남몰래 이마를 짚었다. 정말이지 원수 같은 남매였다. 손영이 그에게 큰 편견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에 배씨 가문 사람들에게 해를 입을 뻔한 목표였고 몇 번이나 연루된 적이 있었다. 비록 그녀가 자신의 방식으로 복수했지만
증오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다시 이야기할 때마다 이를 갈았다. 두 사람은 마치 두 개의 칼날처럼 마주섰다. 날카롭고 차가우며 둘 다 용서하기 힘든 과거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온 연회장은 소란스러웠다. 분명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두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젠장, 저건 배씨 가문의 그 무서운 사생아 아니야? 전대 가주를 직접 처리하고 지금은 배씨 그룹의 모든 권력을 쥔 그놈이잖아. 잠깐만, 왜 제가 기씨 가문의 친아들이 된 거지? 이 장난은 좀 심한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여자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가 살짝 웃기만 해도 그 햇살처럼 밝은 미소가 모두를 약속이나 한 듯 소름 돋게 했다. 지하 세계에서 깨끗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 무리는 즉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대 위에서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오늘 저희는 모든 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베이정과 소영은 바로 기씨 가문이 수년간 잃어버렸던 두 친자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여 년 동안 키워온 두 아이, 기경과 기영은 이제부터 양자, 양녀의 신분으로 바뀌지만 집안에서의 지위, 권리, 그리고 애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희희낙낙하던 무리는 다음 순간 일제히 숨을 죽였다. 재계가 수년간 힘겹게 추적해온 두 명의 후계자에 이제는 지옥에서 온 진짜 파괴 병기 두 명이 추가된 것이다. 모두가 각자 도련님, 아가씨인 오빠와 언니가 분명히 원망하고 체면을 잃고 심지어 집을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일제히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우리에게 두 명의 가족이 더 생겼습니다. 앞으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연회장이 술렁였다. 만약 집단적인 감정을 자막으로 옮길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만 말해 우리 피곤해 였을 것이다. 이 사건은 마치 폭풍처럼 베이징을 휩쓸었다. 소식은 하룻밤 사이에 퍼져나가 재계 전체가 들끓었다. 2년 후 어머니와 연구팀의 지도 아래 기능 회복 프로젝트는 마침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첫 임상 시험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몇몇 환자에게 가벼운 거부 반응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즉시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약물 비율과 줄기세포 주입량을 조절했다. 수십 번의 실험 끝에 그들은 가장 안정적인 공식을 찾아냈다. 1년 후 결과는 참여한 모든 환자가 뚜렷한 개선을 보였고 심각한 합병증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때서야 어머니는 안심하고 베이정의 수술 일정을 잡는 결정서에 서명했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문이 열렸을 때 어머니는 피로에 지쳐 거의 쓰러질 뻔했다. 담당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베이정은 마침내 휠체어에서 벗어나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서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우리 가족 7명이 모였다. 소영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도 좀 아쉽네. 우리는 어리둥절했고 부모님은 긴장하셨다. 설마 뒤늦게 친딸의 서러움과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인가? 소영이 턱을 괴고 한숨을 쉬었다. 난 기교 언니가 그해 자기 아가씨 신분을 지키기 위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상상했었거든. 예를 들면 살인멸구, 모함, 백년화 연기, 헛소문 퍼뜨리기 같은 거. 그럼 내가 당당하게 가면을 벗기고 기씨 가문으로 돌아와 내 모든 것을 되찾는 거지. 언니는 눈을 희웃번덕거렸고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영이 고개를 저으며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정말 기교 언니가 나를 기씨 가문으로 데려와서 부모님 앞에서 직접 사실을 공개할 줄은 몰랐어. 만약 내가 정말 언니를 원망하고 부모님께 언니를 기씨 가문에서 쫓아내라고 요구했다면 언니는 어떻게 했을지 정말 궁금해. 언니가 차분하게 말했다. 만약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나도 오빠처럼 했을 거야. 내 손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너에게 넘겨주고 기씨 가문을 떠났겠지. 만약 내게 능력이 없다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떠났을 거고. 베이정이 침착하게 말했다. 본질적으로
너와 기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그저 운명이 장난을 쳤을 뿐. 언니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오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나는 젓가락으로 밥을 쿡쿡 쑤시며 중얼거렸다. 그럼요. 다들 하나같이 자존심이 세서 나락으로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타고난 천재들이라고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여전히 제가 이 집에서 제일 서러운 사람 같아요. 아빠, 엄마, 왜 저는 제일 쓸모가 없어요? 예쁜 얼굴은 주셨으면서 왜 그에 걸맞은 뇌는 안 주셨어요? 오빠, 언니들이 저보다 더 아빠, 엄마 친자식 같아요. 너무 불공평해요. 부모님께서 헛기침을 2번 하셨다. 내가 18년 동안 해온 질문에 그들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오빠, 언니, 2사람은 친부모님 찾아봤어요? 언니가 어깨를 으쓱했다. 찾아봤지. 의미 없어. 그 친부모라는 사람들은 내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아원 문 앞에 버렸대. 오빠가 차분하게 말했다. 내 친부모는 더 기구해. 그때 그들은 미성년자였어. 둘 다 17살이었지. 나는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맛본 산물이야. 여자가 그를 낳은 후 남자는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여자는 화가 나서 그를 버렸다. 지금 그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다. 손영이 약간 놀랐다. 그렇게 극적이라고? 나는 남몰래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무리 극적이라 한들 그녀와 내 친오빠의 이야기만 하겠는가.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했다. 오빠와 베이정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금융잡지 더미와 주가 그래프가 띄워진 2대의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노란 불빛이 그들의 진지한 얼굴에 반사되었다. 오빠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트를 보면서 천천히 말했다. 봐봐, 신에너지 시장이 크게 변동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력이 아주 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배씨 가문은 협력할 의향이 있어. 베이정이 고개를 들었다. 깊은 눈동자,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 좋아. 언니는 헤드폰을 끼고 서재로 들어갔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온라인 회의가 있는 모양이었다. 부모님은 정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며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 권력 있는 부부라기보다는 2명의 학자 같았다. 그리고 나는 오늘 졸업 프로젝트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고 지금은 소년과 한가롭게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공격을 맞고 내가 아이템을 줍는 것을 맡았다. 호흡이 아주 척척 맞았다. 그녀가 내 뒤에 숨어 라고 외칠 때마다 나는 즉시 풀숲에 숨어 되받아쳤다. 제가 정신적으로 언니를 응원하고 있어요. 상쾌한 분위기에 웃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알고 보니 사람은 굳이 천재가 되거나 가문 전체를 짊어져야만 훌륭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빛나는 아가씨일 필요도 없었다. 세상을 바꾸는 황금손을 가진 사람일 필요도 없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반드시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들처럼 재능이 있지도 않고 명문가의 하늘에서 눈부시게 빛나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삶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온전한 가족이 있다. 모두가 무사하고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함께 곁에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의견, 그리고 감상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채널을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